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1도입니다. 일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그야말로 슈퍼 아이돌급 인기입니다. 영상 조회수가 물만 마셔도 300만 뷰, 잠만 자는데 500만 뷰가 나옵니다. 톱스타만 선물 받는다는 생일 광고도 지하철 역사에 걸렸는데요. 바로 국민 판다 푸바오 얘기죠.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푸바오의 인기 비결과 판다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8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사들인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간 증시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가계가 지출한 대출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에서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따져보니까 13만 원이었는데요.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 이자 비용이 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1.7%가 급등을 한 거고요. 네. 이 금액 자체가 이 통계청의 관련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도 2022년에는 9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역시 30% 가까이 증가해서요. 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후에 2년 사이 급격히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난 가계비제 이자 비담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 신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었죠. 그런데 금리는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소득 구간별로 이자 부담은 어땠습니까? 소득 계층별로는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보면요. 2만 1천 원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7% 증가를 한 거고요. 반대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동안 2022년에 17만 9천 원에서 2023년에는 25만 4천 원으로 1년 만에 41.7% 더 크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네요. 소득 수준에 일단 상관없이 이자 비용 부담은 전반적으로 커졌지만 실제 가계 소비에서는 저소득층이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이요. 0.9%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네.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구의 소비 지출은 3.7%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자 비용 부담을 소비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그 네. 영향은 저소득층이 더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또 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연체를 계속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가요.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요.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 8,400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모두 1,109조 6천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네. 규모는 1년 사이에 2.5% 안팎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연체 금액과 연체율입니다. 네. 같은 기간 이들이 연체 금액은요. 18조 2,941억 원에서 27조 3,800여 원으로 9조 892억 원, 즉 5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평균 연체율은 1.69%에서 2.47%로 0.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들의 연체금과 연체율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채무자들 가운데서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연령대를 보니까 또 문제가 29세 이하, 즉 2030,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의 연체율은 최고 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보통 사회 초년생이라고 봐야 되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들이 또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없으니까 결국 이런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체감상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이게 네. 통계로도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보다는 가처분 소득을 더 우선시해서 보거든요. 네. 이 전체 소득에서 이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이자나 세금 등을 뺀 나머지 소득을 보통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든지 뭐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을 보니까 네. 월 평균 395만 9천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한 1.8% 늘어난 건데요. 이거를요, 먹거리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대로 늘었습니다. 큰 격차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산술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을거리를 구매할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거리 그 지표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가공식품이 있고 외식 물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각각 보면 1년 전보다 6.8%, 6% 이렇게 올랐어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 먹는 먹거리죠. 김밥, 라면, 뭐 설탕, 소금, 우유, 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데 사실상 줄이기 쉽지 않은 이런 먹거리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외식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줄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하나 더 하자면 농축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거리 전반적으로 물가가 가게에 주는 부담이 지난해에는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현재 물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나 여기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잔뜩 올렸는데 최근에 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준해서 네. 이런 먹거리 물가 또 내려갔냐 이거죠. 그렇진 이런 않죠. 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홍콩 H지수와 연동한 주가연계증권 그 ELS 네. 사태 파장으로 지금 그 ELS 발행량이 급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한국 예탄결정원에 따르면요, 지난달 2월 1일부터 28일까지 ELS 발행 금액을 보니까 8,85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원을 밑돈 거죠. 이게 직전월 대비 47% 감소를 했으니까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60%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시중은행들이 이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을 발생을 했고 또 판매 과정에서 뭐 불안전 판매 등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요 은행들이요 이런 ELS 판매 자체를 잠정 중단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ELS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 ELS 상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실제 증권사들은 이런 ELS 판매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뭐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런 자금 조달 경로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이런 가운데 홍콩 ELS 상품의 손실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죠.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5개 시중은행이 판매한 이제 홍콩 H지수 연계한 ELS 상품의
만기 도래 원금이요. 1월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1조 9,851억 원, 2조 원에 육박했는데 이 중에 손실액을 따져보니까 1조 54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확정 손실률을 따지면 평균 53.1%에 달하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만기 상환 금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대로라면 상반기에만 5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에 홍콩 ELS 관련 책임분담금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현재 지난 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이 40에서 최대 80%였는데 이것보다는 배상 비율이 낮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의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 전체의 72%에 달했고요. 이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가 565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 전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복지부가 오늘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서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이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고요. 부재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푸공주, 프린세스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민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3일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으로 갑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게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푸바오가 살고 있는 놀이공원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죠. 자, 마케팅 관점에서 이 푸바오의 인기를 분석해보고 경제 효과도 짚어보겠습니다. 강승혜 대흥기획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홍기획 강승입니다. 네. 자, 푸바오의 그 마지막 작별 날짜가 확정된 이후로 이제 푸바오가 사는 사육장 앞이 정말 그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 어제까지가 이제 네, 마지막 네. 볼 수 있는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미어 터졌다라고 네.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X라고 하죠. 이제 이전에는 트위터였습니다만 X라든지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에버랜드 지금 실시간 상황 이렇게 해서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네. 사실 저는 어제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정말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출연도 앞두고 있거니와 저도 네. 사실 이 푸공주 팬이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그전엔 네. 다녀오셨었어요? 그전에 다녀왔죠. 21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바쁘셔서 이후로 네, 못 맞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애들이 이 400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도저히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셨군요. 포기를 했는데 사실
사실 네. 애들보다도 네. 제가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입구부터 시작해서 판다월드까지 거의 에버랜드를 3바퀴 반 정도를 둘러싸고 네. 이제 줄이 이렇게 섰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푸바오가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태어났죠? 푸바오가 2020년 7월 20일에 태어났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바오,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기 판다였기 때문에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4일에 이제 이름 명명식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판다가 굉장히 그 조그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있다가 100일 무렵이 되면은 이제 중국어로 된 이름을 지어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푸바오가 이제 복보죠, 복보. 네. 그래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군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이들 좀 잔병실에 지난 다음에 네네. 이름 지어주는 거랑 똑같군요. 그런 출생시고 원리네요. 늦게 하듯이. 네. 자, 푸공주 프린세스 외에 별명도 참 많고 한데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별명이 많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2021년 이제 1월 4일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별명도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뚠빵이, 뭐 푸뚠뚠, 또 이제 용인 에버랜드에 사니까 용인 푸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그 첫 돌 때가 이제 2021년 7월 20일인데요. 네. 랜선으로 돌잔치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그때가 이제 방역 조치가 되게 강화가 돼서 이제 팬들이랑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랜선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돌잡이도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곰이 돌잡이를 해요? 그러니까요. 뭘 넣고 뭘 잡았나요? 당근을 건강으로 놓고 뭐 네. 대나무는 장수, 사과 인기, 판다가 먹는 빵 이 워토우를 이제 행복으로 놓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푸바오는 이름대로 네. 워토우를 집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행복을 뜻하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팬덤이 탄탄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팬덤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푸바오 덕후라고 해서 푸덕이라고 불리는 아. 네네 팬덤에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이 팬덤이 얼마나 탄탄하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에버랜드 이제 그 채널의 구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거기 댓글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진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네. 외국인 이제 팬들도 많은 거고 물론 그 중에서도 중국 팬들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팬들이 푸바오를 재벌집 공주 판다라고 부른대요. 글쎄 이제 재벌 에버랜드 판다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국내외에서 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방송 앞두고 한번 가봤거든요.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잠깐밖에 못 봤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푸바오 인기 높아지면서 푸바오가 갖는 어떤 경제적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맞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또 경제 효과를 얼마나 불러왔는지 그 마케팅 전문가의 입장에서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마케팅의 키는요. 결국은 사람들을 얼마나 불러 모으느냐, 그러니까 트래픽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판다월드 방문객 수가 이제 거의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뭐 한 4,000명 수준이었다가 이제 푸바오 덕분에 최근에는 8,000~9,000명 수준으로 이제 하루에. 판다월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에버랜드에 판다를 보러 왔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뭐 하겠어요? 이제 밥 먹고 놀이기구 타고 돈을 쓰겠죠. 굿즈를 네.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는 이제 뭐 입장료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이제 추가적으로 쓰는 돈들을 생각을 하면 이 네.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육사분들이 책 같은 걸 좀 많이 내시고 하셨어요. 네. 책을 내시기도 했고 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굿즈들도 많이 판매를 했는데 네. 그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NHK인가 어디서 그 새끼 판다가 일본에 주는 경제 효과가 약 뭐 2,700억 원이다 이렇게 추산한 것도 맞습니다.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경제 효과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나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그 작년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큰 백화점에서 네. 이제 이
푸바오 굿즈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11월 달에. 네. 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렸었고 사실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인파가 너무나 엄청났는데 한 기사에서 제가 보기로는 네. 한 사람당 굿즈를 구매한 금액이 한 6, 70만 원어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요? 네. 아, 그러니까 왜 인형을 세상에. 좀 큰 인형 하나만 사도 뭐 거의 10만 원? 그쵸, 한 10만 원 네. 되고 거기에 뭐 키링 사고 뭐 세상에. 쿠션 사고 뭐 아니 이렇게 그렇게 사도 저렇게 6, 70만 원씩 살 수가 맞습니다. 있나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 20, 30대들이 특히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 1%포인트가 올라갈 때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이제 조금 더 팍팍해진다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네. 나이가 이제 어린 분들,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더 소비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통계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푸바오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열었다. 네. 그래서 6, 7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이고. 굿즈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난 일이죠. 네. 사실 뭐 푸바오뿐만이 아니고 이제 롯데홈쇼핑이 또 개발한 그 분홍색 곰 캐릭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 데일리곰이라고. 네, 네. 네, 걔도 너무 귀엽죠. 그래서 걔가 사실 이제 롯데 월드타워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하는데 네.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 굿즈도 이제 한 2년 동안 50억 원어치를 아, 팔았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효과 하면 이제 생산이나 기업 활동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비는 이제 적게 투입되는데 얼마만큼 가치가 생산되느냐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 푸바오가 이렇게 판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 비용을 들였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이래야 이제 경제 효과가 계산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요? 뭐 15억이다 연간 이런 얘기는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에버랜드 관계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 데리고 오는 비용만으로도 뭐 보호 기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든가 뭐 연간 얼마가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데서 기사화된 거에 따르면은 사실 1년에 15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루머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일단 네. 얘가 먹는 것만 따지게 되면은 판다 3마리가 이제 대나무를 먹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밖에 아, 안 그래요? 된다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얻는 그 감성적인 혜택 네. 그리고 이 놀이공원이 누리는 이 경제적 효과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손실 내지는 비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대홍기획에서 최근 발간한 브랜드 마케팅 리포트에도 그 푸바오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네, 그 2024년 디 라이프 시그널 맞습니다. 이란 제목인데 이건 뭐예요? 무슨 리포트였어요? 이제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광고주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대행하는 회사죠. 근데 이 마케팅의 본질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사도록 하거나 아니면 네. 뭔가를 찾도록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 싶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러자면 저희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는 단순히 뭐가 화제야 아니면은 누가 떠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심리가 뭘까? 네. 그리고 지금 어떤 게 트렌디하지? 그다음에 네.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같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비와 비즈니스의 변화 시그널을 읽고 전망을 하고 그걸 연말에 발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4년 전망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발간을 했었던 거죠.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푸바오에 네.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푸바오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저희가 이 푸바오 관련된 이 귀여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해만 했던 거는 아니고요. 22년 연말에 냈던 23년 전망 리포트에서도 사실 귀여움을 얘기를 했었어요. 소비를 촉진하는 감성으로서 귀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소비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소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다가 많은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뭐 사다. 결제하다, 구입했다, 구매했다, 뭐 장만했다, 아니면 사고 싶다, 뭐 쟁였다, 질렀다, 쟁여뒀다 이런 류의 이 소비의 언어들하고 네. 같이 붙어 다니는 감성어들이 뭐가 있지라는 네. 걸 분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냈던 게 뭐냐면 이 소비 언어들이랑 붙어 다니는 감성어 중에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2020년, 21년 이렇게 점차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네. 22년에 팍
튀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을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보는데 그 22년에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푸바오보다도 이제 왜 그 포켓몬 빵이라든가 네, 이런 게 네. 되게 유행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랑 결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이 귀여운 캐릭터들이 소비를 좀 촉진하는 면이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걸 좀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그 감성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쁜 거는 사실 내가 안 좋아해도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니까. 그러니까 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쟤는 예쁘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귀엽다라는 말은요. 네. 내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귀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뻐도 귀여울 수도 있고요. 안 예뻐도 귀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귀엽다라는 말은 내가 감성이 몽글몽글하고 마음이 같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의 언어와 귀여움의 감성이 같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네.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는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2년 연말에도 23년에는 뭔가 귀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를 계속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거기에 플러스 얘기를 했던 거는 귀하거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네. 이제 팝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픈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인기가 많았냐라고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어도 수량이 한정돼 있거나 기간이 한정돼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귀하거나 귀엽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면 결국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거였는데 푸바오를 생각해 보시면요. 둘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있으면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귀엽거나 귀하거나가 이제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23년에 이제 푸바오가 최고의 귀여움으로 등극을 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24년 전망을 하면서 이 귀여움이라는 감성을 조금 더 후벼 파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귀여움이라는 감성이랑 같이 따라다니는 다른 키워드를 저희가 발견을 한 뭐예요? 거예요. 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무해, 해를 네. 끼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전적 의미로 하면 그냥 해롭지 않다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저희가 10년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3년에는 한 3만 건 정도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5만 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나를 살펴봤더니 10년 전에는 그냥 인체 무해합니다. 성분이 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얼굴이 무해하다. 표정이 무해하다. 웃음이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네. 용법을 가져가더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용법들을 살펴보면 이제 푸바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써요. 네. 뭐, 정신 넣고 아기 판다곰을 봤어요. 뭐 푸바오 너는 너무 무해하고 귀엽구나. 뭐 이제 인간보다 푸바오가 더 좋아. 게으르고 뭐 걱정 없고 무해하고 귀여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감성적으로 좀 느껴지는 포인트가 좀 네. 있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좀 너무 요즘 험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뭐 이런 속에서 무해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극 중독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도 없이 자각 없이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자각하지 않고 의도가 인기 끌려고 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의도가 그저 없는 그냥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푸바오가 어제도 그랬대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끝나니까 좋다고 쫄랑쫄랑 나갔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쉬워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 자극 중독 시대에 힐링을 주는 이제 평화로운 감성으로서 이제 위로를 주는 감성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 네. 좀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갑을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 관계성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장화를 막 부여잡고 가지마 할아버지 막 이러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우리가 요즘 좀 느끼기 힘든 이전보다 좀 결속이 좀 졌다고 할까요? 가족의 뭐 이런 거를 더 느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영상이 제가 네. 좀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네. 2,200만 회가 넘었어요. 어머나. 네, 그 옆에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그것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약간 패밀리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영상 말고도 또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나무를 우르는 푸바오를 막 잡아 끄는 아이바오의 모습이라던가. 엄마.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막 팔짱 끼는 푸바오, 다리에 매달리는 푸바오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판다의 마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의인화 스토리에 성공을 하면 웬만하면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감정 단순 이입을. 캐릭터보다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냥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게 네. 와닿는 게 네네. 거기에 네. 사실 인간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판다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네. 이제 가족애를 잃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의미 부여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스토리텔링의 힘인 거고 네. 그게 이제 또 마케팅의 가장 이제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생명체를 담보로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냐 마케팅을 얘기하느냐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한중 수교의 결과물로 네. 이제 아이바오하고 러바오가 온 거고 새끼가 태어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왕 있으면서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다가 네. 이제 경제적 효과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네. 아쉬워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얘가 이제 주는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팬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저희는 돌아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네. 비즈니스 쪽에서 팬덤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지가 좀 몇 년이 됐어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되게 차별화가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러니까 이제 이 푸바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소비를 이렇게 연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브랜딩에 있어서도 마케팅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 어떤 접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나하고 푸바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영역에서 지금 말씀 귀여움, 무해함 뭐 이런 걸 어떻게 좀 장착시킬 수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있을지. 네네. 그런 거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반환까지 한 달이 꼭 남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4월 3일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가면은 못 오는 건가요? 못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4살이 됐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프랑스에서 있다가 온 위안멍이라는 친구랑 이제 아마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오지는 못할 텐데 뭐 에버랜드 측에서는 조금 소식을 계속 한번 전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좀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근데 이제 5시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육사분도 엄청 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관람객들도 보셨군요, 다. 네, 네,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푸바오를. 네. 그래요. 어쨌든 이 푸바오를 비롯한 판다 외교가 중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좀 바꿔놨다는 이런 느낌도 바꿔요. 이미지를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여러 국가들하고 이제 어떤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 그 결국 그 국가하고의 이제 그 국제무역 자체를 이제 늘려가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다가 이제 중국의 강성 외교를 완화하는 보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환 과정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셔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이제 일단 이송팀이 중국 현지에서 파견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무진동 트럭으로 이제 푸바오를 이송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청두공항까지는 이제 한 3시간 30여 분 동안 가는데 다행히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게 이제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가 함께 동행을 네, 하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판다 그 푸바오가 중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승혜 대홍기획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7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게 시총 얼마를 돌파한 2조 거죠? 달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2,600조 가까이 되겠네요. 네, 감이 안 와요. 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부터 먼저 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연휴 기한 이어서 하루 한국은 쉬었는데 이제 이틀간 열렸던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0.89% 또 3월 1일은 1.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의 그 이번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좀 나왔는데도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좀 그동안 컸었지만 경쟁사 중에 하나죠. AMD가 네, 네. 주가 또 많이 오르는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AMD도 지난 이제 2월 29일 날 9%나 이제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결국 그 AI 관련된 이 빅테크 기업들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큰데 이 기업들의 실적도 좀 잘 나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시총 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AI 효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이제 전통주들은 조금 이제 기술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일 테크놀로지요? 네네. 이게 30% 이상 폭등했다던데요? 네, 그러니까 델이 우리 뭐 흔히 이제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델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고, 어쨌든 이제 서버 관련해서 AI도 여전히 좋지만 흔히 이제 AI용 서버 말고 일반 서버도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쪽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밝혔고, 그리고 이제 서버 구축할 때 당연히 이제 델하고 협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AI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델 컴퓨터에 대한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렸고, 또 내년에 지금 그 윈도우 지금 10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컴퓨터 보면 이제 윈도우 10, 11 막 이렇게 쓰실 네, 네. 텐데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2025년 10월에 윈도우 10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보안이라든가. 네. 그러면 이제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급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마 PC 수요가 또 늘 것 같다. 그러면서 델 컴퓨터마저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그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좀 소외됐다. 네. 네. 애플이 이제 소외된 거는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좀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데도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일단 지난주에도 뭐 뉴스가 나왔지만 애플이 전기차 사업 이제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AI에 대한 대응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AI에 대한 이제 그 정책들도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빅테크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AI 시대에 애플이 지금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떨어진 거죠. 또 한 가지가 이건 테슬라하고도 일맥상통한 게 중국 비중이 꽤 높은 회사들이에요. 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애플 아이폰도 중국에서 잘 팔리는 모델이고 또 테슬라도 중국 비중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네. 상해에 또 공장도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영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또 애플 아이폰도 중국 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아이폰만 이제 가지고는 주가 지금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뭔가 중국과 AI에 대한 뭐가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선 그 점을 좀 약간 할인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애플이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AI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 뭐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AI를 탑재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아마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6월 달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를 연대요. 6월에. 네. 아마 그때 공개할 걸로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네요, 시간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 이제 AI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각각의 뭐 CEO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AI 이제 시작 같다. 그리고 그 젠스당 CEO도 네, 네. AI 이제 10년으로 딱 우리가 보면 올해가 1년 차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결국엔 올해가 시작이라는 얘기를 봤을 땐 이게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 네. 근데도 이제 그 큰 시계열성으로 봤을 때 AI 이제 시작인데 이걸 버블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네. 인터넷 맞아요. 오기 전에 이미 한번 버블 나온 적 기억하실 거예요. 네, 2000년에. 네. 근데 그때도 5년 정도 이렇게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1년이니까
근데 AI가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지금 접목이 될지 아무도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챗GPT를 이제 매일 쓰고는 있는데 매일 쓰세요? 네, 저도 이제 쓰고 OS 있는. 주로 쓰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기사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 같은데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아니면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그럼 이제 물어봐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님도 모르는 물어보세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검색을 하면 제가 좀 몇 단계 거쳐서 찾아가야 되는데 네. 챗 GPT 이런 게 좀 괜찮은 게 네. 바로 답을 해주니까. 바로가 몇 초예요? 그러니까 한 2, 3초 안에 답변을 그래요?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좀 쓰고 있는데 근데 안 쓰신 분들 아직 많이 계시잖아요.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안 쓴다는 얘기는 주가에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두가 쓰면 사실 이제 성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잘 보셔야 될 게 침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쓰는 사람이 좀 적은데 근데 누가 봐도 앞으로 성장할 거. 네. 그런 시장이면 되게 이 상승률이 높은데 네. AI는 좀 아직은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상승세잖아요. 지금 네네. 4개월 연속인 건가요? 네,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보통 이제 과거 데이터도 보면 4개월 올랐을 때 오르는 확률이 또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통계니까 어디까지나. 근데 물론 이제 3월에 좀 변수가 또 FMC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급락할 만한 뚜렷한 뭔가 좀 악재가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뭐 급등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3월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끝난 거죠. 네, 오늘 네. 국내 증시가 다시 이제 얼마 그 오른 강세 한 거예요? 31포인트 정도 올라서 그러네요. 2670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오늘 뭐 당연히 기분 좋은 상승은 맞지만 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상승을 보면 이 두 나라 다 역대 최고치 지금 경신하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 네. 일본은 아시겠지만 34년 만에 최고치. 그래요. 네. 니케이 지수가 아마 4만 포인트. 4만. 예.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올랐는데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점은 3,300인데 거기에서 지금 20% 밀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좀 만족스러운 좀 상승은 아니지만 다만 네. 이제 오늘만 봤을 때는 미국의 힘을 받아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 하이닉스가 한 6% 이상 올랐고 그랬나요? 예,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2% 이상 급등하면서 좋았고 네, 네. 특히 오늘 근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은행주 중에 은행주가 좀 무겁잖아요. 네. KB금융이 오늘 8% 이상 주가 좀 오르면서 은행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좀 특징적인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글로벌 반도체 랠리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괜찮다고 하셨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2% 가까이 2%. 올랐는데 네. 삼성이 이제 아까 제가 델 컴퓨터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이닉스에 밀렸는데 네. 삼성이 이제 전통적인 그 반도체 뭐 모바일이나 서버라든가 PC 이쪽이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델 컴퓨터가 전통 서버도 좀 괜찮은 것 같다. AI 말고도. 네, 네. 그럼 이제 삼성한테 이건 되게 좀 좋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2% 1,500원 이상 올라서 74,900원에 네, 끝났네요.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 기업 밸류업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화두입니다. 네. 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단 성장 없는 기업은 상장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밸류업을 좀 재점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복근 원장이 했던 얘기는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정부 안에 페널티라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단은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올릴 건지 주주 가치 올릴 건지를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기업들이 사실은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복근 금감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하는 역할이 사실 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약간 좀 기업의 자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그 성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너무 또 파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기업들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그 성장이 없다면은 이건 지금 거래소에서 이제 나가란 얘기인데. 상장 폐지란 말은 예, 무서운 예, 말이죠. 무서운 말이긴 한데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받아들이 나름인데 근데 동의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게 기업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면 네. 그 기업이 상장한 의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주 그렇죠. 환원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자본 배치죠.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M&A도 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남의 돈 받아가지고 예,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네. 상장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자금 조달이 사실 가장 그렇죠. 큰 목적인데 네. 그걸 좀 등한시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거래소에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주 환원책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이번 이제 6월달에 가이드라인 발표하거든요. 정부가 네, 네. 구체적인 이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좀 자율에 좀 맡기는 쪽으로 좀 가겠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바뀌는 게 없다면 네. 금강 원장의 말처럼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그럼 하고 이 있습니다. 발언이 3월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미 주고 있고요. 아.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주가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외국인이 팔고 있었거든요. 네. 주식을. 근데 이버크 금감원장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들 순매수가 갑자기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뭐 현대차도 갑자기 현대차 많이 샀죠. 네, 그래서 네. 현대차 급등하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지난주 아마 제가 수요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강력한 페널티가 들어가면 기업들이 바뀌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증시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2월에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전에 그 현대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쪽에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샀던 종목들은 네. 일단 이제 그 보통 옛날에는요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를 샀어요. 네. 항상 반도체. 근데 이번에 2월에 1위가 현대차고 2위가 물론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3위가 삼성물산, 4위가 좀 본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있지.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도 우선주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순인데 네. 여기 이제 주로 포진된 기업들이 현대차나 삼성물산이나 우선주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좀 기업 가치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삼성전자 더 많이 했다는 건 확실히 외국인들의 좀 시각이 반도체도 좋지만 이 밸류 프로그램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한국 있습니다. 증시에는 반도체 쇼핑이다. 이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2월에 10조 원이면 역대급 매수인데 네. 그 공식이 좀 깨진 것도 되게 좀 전에 일단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체입니다. 되죠? 네. 방산업체 아시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도 잘하고 아마 네. 실적 때문에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반기 전망치를 기존보다 많이 올려서 2,960까지인가 끌어올렸던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면 6월까지니까 과연 변수는 이제 6월에 밸류 프로그램을 일단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뭐 당근과 채찍 같은 게 만약에 좀 잘 들어가 있다면 외국인들도 지금 기업들이 바뀌길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어쨌든 일본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한국도 분명히 좀 일본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그냥 원론적인 수준 그냥 이제 구체적인 안도 좀 부족하고 당근과 채찍이 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일부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3천 도전이 또 쉽진 않아지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6월에 그 정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 그 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내일 뭐 전인대부터 열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베스트 투자증권들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 내놓으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전인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네. 5% 정도 성장률 발표하면 긍정적이고요. 재정적자 비율은 한 3.5에서 3.8% 정도 설정해 준다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정책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면밀하게 내일 아마 전인대 발표할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유가가 지금 80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올라가고 오펙 플러스가
2분기까지 또 감산도 연장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그럼 줄게 되니까 네. 근데 유가가 좀 올라가는데 거기다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6개월 동안 앞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줄죠.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수요보다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휘발유도 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정유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유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대표적인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PBR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유주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인플레 탓에 정제 마진도 개선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3월 증시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알려주십시오. 이제 내일까지는 중국 양해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 네. 내일 또 미국의 대선 경선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있고 7일 주목하실 게 파월 의장이 그 청문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통화 정책 미리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월 15일 일본의 임금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임금이 좀 올라간다면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까지 보시고 3월 20일은 FMC가 있고 25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형사 재판 있으니까 다이나믹하네요.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